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길에 올랐죠. 국빈 방미길에 올랐는데 아마 한미동맹에 큰 획을 그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게 7겹 동맹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개의 관문을 거치면서 발전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8번째 관문을 열어젖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정말 가소롭죠. 제 평이 아니라 외교부 평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 왈가왈부 말창변하지 말라 그런 소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대만 이슈 언급은 불장난이다.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라는 그런 살해 협박까지 했죠. 더 나가서 이제 환구시보가 같지 않게 윤 대통령이 한국 국격을 산산조각 냈다 그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참 가소로운 소리다. 아니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동북아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중국 내부 문제라고 하고 아닥하고 순종하랴. 2,500만 사람들이 70여 년 동안 자기 나름의 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무력으로 짓밟고서 적화시키는 것이 그냥 국내 문제네 단순하게. 참 황당한 자들이죠. 주권의 절대화. 네. 자, 이런 중국의 정신 실종 상태는 요번에 중국 프랑스 주재 대사 류셰이엔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류셰이엔가. 예. 루셰이에. 이 대사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들은 제대로 된 주권 국가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유럽이 발끈 뒤집혔습니다.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들 일단 기본적으로 11개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5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카스피 서쪽의 3개 나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11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틱 3국도 국제부대에서 독립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유엔에 가입한 것조차도 소련이 망할 때 무렵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틱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까지 포함하면 14개국이 됩니다. 이 14개국에 대해서 너희는 나라가 아니야. 이따오 소리를 외교관이, 그것도 보통 외교관도 아니고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가 그런 망발을 했습니다. 마침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 여성 이상한 그 푸틴의 그 무슨 광팬인 여성 변호사가 러시아 대법원에 1991년 소련 해체가 그게 엉터리였다. 즉 다시 말해서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들이 제대로 된 주권국가가 아니다. 이런 그 러시아 대법원의 그러한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이 뭐 저거 한 것처럼 저기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상한 판결한 것처럼 러시아도 또 이상한 판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나라들이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망발을 중국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가 한 겁니다.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게 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상당히 한 배를 많이 탔다는 얘기죠. 시진핑과 푸틴이. 예, 시진핑 입장에서 러시아가 패망하고 폭망하게 되면 자기가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진핑도. 그런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재밌는 거는 뭐냐면 2030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0대, 30대가 혼란돼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혼란돼 있다는 건 왜 혼란돼 있냐? 결국은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죠. 특히 기성세대에 속하는 지식층과 성직자가 잘못해서 2030 세대가 뚜렷한 앞뒤가 맞는 정합성이 있는 내적 정합성이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중국 정말 싫어. 그게 무려 91%가 나오고요. 북한보다 더 싫어해요. 북한이 80%대인데. 뭐 이러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거죠. 네. 결국 지금 우리가 진보라고 쓰고 중국 관점 내지 종중 내지 친중이라고 읽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2030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랑 맞물려 있다라는 그 큰 그림을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그림을 그려줄 지식층과 성직자 그리고 정당이
참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정당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국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저 정도 막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너희는 중국과 완팀이냐 이런 말 하는데 가만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중국을 겨냥한 논평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몇십 년 동안. 중국을 겨냥한 논평이 그동안 제대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참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이 기성세대가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중국만 또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우크라 전쟁과 반러벨트 구축에 한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블룸버그가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에게 제대로 그 포탄이라든지 이런 군사 무기를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시무시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블룸버그가 어저께 보도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리한테 적대적이 되지 않겠냐.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저지를 일 다 저질렀습니다. 중러는 이미 북한의 핵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지원해 왔죠. 우리가 이를 외면하고 마치 중러가 그러한 흉악한 집단이 아닌 척하고 살아온 거예요. 본질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대만에 관한 이야기, 그거 특별히 사리에 어긋나는 얘기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계거품을 물고 또 우크라 지원에 대한 얘기도 만약에 러시아가 사실은 그거 이미 저질렀는데 국제법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우크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말 자체는 만약에 내가 살인한다면 나는 너를 후드려 패갖고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북한에 우리는 그러면 신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종류의 개생 양아치들이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봅니다. 네. 중러 동맹은 없습니다. 너무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군데군데 말씀드려온 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군사 지정학적 야망이 서로 어긋납니다. 중국은 동쪽, 남쪽 바다, 태평양과 남중국해 진출을 욕심내고 있고요. 러시아는 서쪽 땅, 유럽 쪽 땅으로 진출하는 것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자원은 우랄 산맥 서쪽에 편제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국까지 이동하는데 경제성이 잘 안 나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 써야 되는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만약에 서방과의 차이나 디커플링, 차이나 디리스킹이 더 일어났을 때 자기의 수출 상품을 러시아에 팔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게 서로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호 불신, 상호 배신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은 대약진에 대해서 중국은 모택동의 광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1953년도 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1, 2년 있다가 바로 1956년인가? 예, 56년이죠. 1956년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택동과 스탈린의 관계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상가 커트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택동은 스탈린을 스승으로서 큰형님으로서 우러러봤고 스탈린은 모택동을 겁나는 거북한 동생으로 바라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 체제로부터 러시아가 이탈해 간다. 이거 못 믿을 때다. 그러니까 그동안 러시아한테 당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해서 그때부터 중국은 우리가 러시아를 앞지르는 선진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작을 일으켜서 그게 대약진을 간 거고, 대약진에서 자원 분배가 개판으로 돼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의 광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소련이 갈짓자 걸음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 일들이에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그런 일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에 대해서 이런 건 기록에 전혀 없어요. 6.25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한반도를 소련이 욕심을 내 가지고 혹은 소련이 북한 인민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북한 인민군은 무정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무정은 친중파, 연안파의 1인자 아니에요? 4만 명 정도의 중국 공산군 출신의 사람들이 만주에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그게 북한 인민군의 정예병이니까 그거는 북한 인민군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그거를 일부러 괴멸시키려고 낙동강 전선에 몰빵하는 전술을 소련이 지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어요. 전부 저렇게 이제 의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전부 상호불신, 상호배신의 역사가 되고 또 소련,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말하자면 그 80년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거든요. 80년에 최혜국 대우를 받는 그러한 친미 행각을 벌이지 않았었더라면 소련 공산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고요. 즉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호불신, 상호배신의 역사죠. 당연하죠. 두 흉악한 공산 학살체제인데 그 뿌리가 둘이서 어떻게 서로 믿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부 사정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안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과 경제 시스템이 충돌이 났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난 케이스들이 뭐냐면 지방정부 파산 위기인데 저게 이제 지방정부의 공식적 부채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중앙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LGFV, 그러니까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즉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로부터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땅을 공매에 붙이는 그 땅을 사들이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즉 말하자면 지방정부별로 토지공사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요. 토지공사한테 지방정부가 땅을 매각해요. 그럼 지방정부는 무슨 돈으로 땅을 매입하냐? 은행에서 빌려서 매입해요. 그래서 그 지방정부의 토지공사가 땅을 매각해요, 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매각이 안 되니까 LGFV를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방정부가 빚으로 걸머지고 있는 게 지금 거의 10조 달러, 그러니까 그게 8조 달러고요. 8조 달러, 8 트릴리언 달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방정부의 다른 부채까지 해서 그게 10조 달러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건 다 은행의 이제 부실 대출이 되는 거죠. 부동산 쪽도 똑같죠. 은행의 부실 대출이 되는 거예요. 1대1로 은행의 부실 대출이 됩니다. 공산당은요, 자기가 직접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위의 조직인데 국가위의 조직이 내가 그런 거 하랴. 그래서 거기는 리스크 테이킹 안 해요. 찍어 먹는 것만 찍어 먹지. 그러면 전부 결국 은행 대출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형태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 2조 달러 정도 지금 매여져 있어요. 그 차량도 다니지 않는, 또 사람도 타지 않는 전국에 다 깔은 고속철과 전국에 깔은 고속도로. 그것도 뭐 한 2, 3조 달러 매여져 있다고. 왜 그러면 고속철만 1조 8천억 달러 묶여 있으니까. 뭐 뻑하면 1조 달러, 2조 달러예요, 전부. 저것도 규모가 그렇잖아요. 1대1로도. 그런 게 다 어디 가서 뭉쳐져 있냐면 금융기관에 가서 뭉쳐져 있습니다. 부실채권으로. 공산당 중앙정부의 직접적 책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번질지,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했는데요. 귀저우 지방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졌어요. 귀저우 지방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뭐냐면 발표 내용은 지금 도저히 파산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을 중앙정부가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식 화법이라 그러더라고요. 파산을 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중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파산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념과 그러한 지도 노선과 그러한 지혜를 우리한테 내려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게 돈 도와달라는 소리래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금기라는 거예요. 그 금기를 귀조부터 깬 거예요. 너무 돈이 딸리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밖으로는 서방과 충돌하면서 미국 용어로는 차이나 디커플링, 유럽 용어로는 차이나 디리스킹, 즉 차이나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미 리스크 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와 중국과 경제가 엮이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서방과 충돌이 돼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게 이제 중국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러시아는 더 그러죠. 우크라 전쟁 저거 푸틴 권력 온전하겠어요? 저는 온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온전하게 계속 이어지려면은 온전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피바다를 통해서는 이어질 거예요. 도끼로. 저는 이재명이 굉장히 착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5명이 숨졌지만 도끼로 일가족이 난자돼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푸틴 주변은 도끼로 일가족이 난자돼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점잖게 비교적 죽은 게 뭐냐면 고층 빌딩에서 창문 밖으로 튀어나가서 죽은 게 이제 굉장히 점잖은 거죠. 목매달아서 본인이 죽었다. 그럼 점잖은 거예요. 도끼로 일가족을 난자되고 본인은 총 쏴서 죽었다고 발표는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즉 다시 말하자면 군사지정학적으로 중로가 서로 아대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자원은 우랄 산맥 서쪽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국 쪽으로 갈 때는 경제성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더 높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호 불신, 상호 배신의 역사다. 그 다음에 중국의 국내 사정도 심상치 않고 러시아의 국내 사정도 심상치 않다. 따라서 여기서 유의미한 동맹이 급속하게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북한 하나가 이제 따로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노는 건데, 그게 무슨 무기를 구하든 말든 우리는 북한이 무기가 더 좋아지면 그만큼 그걸 더 명분 삼아서 미국의 핵 억지력 더 강화되고 우리는 더욱더 첨단 무기 만들고 이러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계속 대중 독침을 더 강력하게 쌓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 알아보기 전에 윤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깔고 자세한 얘기 알아보기 전에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그 바이든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가 주요한 아젠다일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미국의 그 확장 억지력 문제겠죠. 네, 한국식 핵 공유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욕심껏 말씀드리면 본질은 뭐 이게 관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북한의 전쟁 도발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상 핵전쟁이다. 북이 핵 보유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고 북이 핵으로 선제 타격가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고 그 선제 타격의 범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다 포함되니까 그것도 자기 입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입으로 떠들어온 자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건 핵전쟁이다라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 핵전쟁으로 간주하고 선제 타격, 핵 선제 타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에 관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실행 플랜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발사 징후가 명확하면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징후만 가지고도 핵 선제 타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이 떴다라든지 핵으로 우리가 맞았다 전에 징후만 가지고도 핵 선제 타격을 하자라고 미국과 한국 간에 얘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걸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이제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국방 전략 문건입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문건인데
이 NDS 문건 안에는 핵 태세 검토, Nuclear Posture Review라는 그러한 그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2 그 핵 태세 검토, NPR은 바이든 공약과 달리 바이든이 2020년 대선 때는 핵무기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먼저 선제 사용 금지, no first use. 두 번째는 공격 목적 금지, 그러니까 방어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sole purpose use. 이 두 가지를 주장했었는데 이런 용어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칭 진보, 자칭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얘기예요. 선제 사용 금지, no first use, 공격 목적 금지, sole purpose use. 이 스스로 부과하는 제한이거든요. 이 제한이 공약 때와 달리 그 제한이 없어졌어요. 2022년에. 그러면 저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위협을 느낄 때 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데, 오케이. 한국의 위협 느끼면 그 제한 둘래? 라고 우리가 이번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지. 즉, 한국에 관해서도 선제 사용 금지 없다. 공격 목적 금지 없다. 물론 이게 이렇게 막 밖으로 떠들 얘기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그것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미의 어떤 한미 USROK Nuclear Posture Review, USROK NPR이 나온다면 저기에 선제 사용 금지와 공격 목적 사용 금지라는 말이 안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박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걸 하겠다가 아니라 안 박음으로써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미 간의 핵공유에 관한 어떤 문건이 나오는데 no first use라는 세 단어가 나온다든지 혹은 sole purpose use라는 세 단어가 나오면은 그 문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저는 한미의 한국식 핵공유의 저 두 가지 그 표현이 안 박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박힐 것 같다라는 게 저의 대담한 추정입니다. 겁 없는 추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회담의 최대화도 두 번째는 의외로 저는 한국의 G8 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G7이었는데, 1997년에 러시아를 가입시켜가지고 G8이 됐습니다. 다시, 그런데 2014년 제1차 우크라 침공으로 러시아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G7이 됐습니다. 이제 뭐 2023년 혹은 2024년에 한국의 가입으로 다시 G8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명예스럽고 또한 막강한 국제무대 파워가 생기는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 같은 데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필요하면은 무기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만 문제에도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구를 이끌어가는 8개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붙습니다. 우리가 이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믿거나 말거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나 무슨 원자력 발전소, 원전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건 얘기 안 하냐.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상당히 마이너 이슈라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밀당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되는 업계와 기업이 1000% 뛰고 앞에서 뛰고 그 다음에 정부는 밀당하면서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번 조치가 이렇게 취해졌으니까 미국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취해졌으니까 미국이 우리 죽일라 그래. 미국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의 그 방정맞은 뭐 친미 반미 냉탕 온탕 게임 할 일이 아니에요. 저건 굉장히 쿨한 게임이에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같이 가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면은 조금 삐대는 거고 뭐 이런 게임이에요. 서로 아주 쿨하게 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다뤄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두 개의 메인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이슈의 마이너 주제, 경제 이슈 전체 통틀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저 두 개의 메인을 풀게 되면 경제 이슈는 따라서 붙어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에 우리가 지금 7개 관문을 지난 1889년부터 했으니까 시작을 1889년부터 한미동맹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989년 그 다음부터 또 30년 25년 지났으니까 한 120여 년 지난 거죠 지금. 123, 4년 지난 123년 124년 지난 그런 한미동맹이 어떻게 7개 관문을 거쳐왔으며 7겹이에요. 그걸 뚫고서 거쳐왔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관문을 이제 열어젖히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20, 30년 세월을.